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 대선 주자의 대선 출마 선언문 읽기 모임을 저희가 벌써 한 10여 주 이상 해왔거든요. 드디어 이제 이 대장정의 마지막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문으로 이제 끝내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이후에 더 이상 출마할 사람은 없거든. 그렇죠? 사실 이분이 너무 늦게 출마 선언문이 나온 거고, 이 이후에 뭐 허경영 씨 이런 분 남아있긴 한데 뭐 굳이 안 할 거고. 그래서 오늘 김동연 씨의 출마 선언문을 마지막으로 이 모임을 이제 일단 뭐 5년 뒤에 또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각자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이제 일단 소감부터 들어보죠. 김규명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역사를 공부한 김규명입니다. 저는 이게 김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마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출마문이 나오기 전에부터 출마를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언질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서 꽤나,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정부에서 관료로 근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약간 정책적으로 반대의 메시지를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야권이라고 분류되고 야권의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랑 별개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오랜 기간 했던 관료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여야랑 상관없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생활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지점에서 좋게 평가한 거는 연설문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낙연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만 선거에서도 제가 좋게 평가했고, 그 뒤에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자신의 경력을,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서 출세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 뭘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봤고요. 비전 부분에서는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지막 쪽에 얘기하는 공통 공약 추진 시민평의 시민평의라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후보들마다 각자 지금 얘기하는 공약이 조금씩 다르지만 또 되게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어느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합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 하자라는 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분이 나오면서 출마하기 전에 이 선언문 나오기 전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했던 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자, 제3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로운 그러니까 여야가 아닌 새로운 제3의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금 이 대선이라는 준비판에서 어떻게 자신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적게 드러나는 것 같은 부분.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약에서 국회의원 연임 제한이나 혹은 국민 소환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둘 다 도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현재 왜 그렇게 주민의 하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국민 소환제가 결국 처음에 얘기하다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약간 포퓰리즘적인 내용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외에도 박한장 씨. 그럼 거기까지 제가 평가를 마쳤습니다. 네, 박한장 씨 음소거 키시고, 자, 우리 김동연 부총리의 연설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좀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제 쪽에 대해서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다루신 후보님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좀 잘 봤습니다. 그 자기에 대한 소개 이렇게 좀으로 시작을 해서 저는 또 이제 비전 2030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 걸 통해서 아 이분이 이제 그래도 경제통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고 어 저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고 또 특히 좋았었던 부분 중에서는 좀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좀 언급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안정성과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경제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좀 깊다라는 걸 좀 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공통 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 이거 제안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 지금 다른 대선 후보들 보면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정책을 내고 있지 않고 좀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복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복지에 소요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달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대부분 다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나오게 되는 세 부담 뭐 이런 것들을 후세대에 계속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뭐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좀 뭉뚱그려서라도 뭐 벤처 창업이라든지 그 기회공화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또 이제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된다. 기업 쪽에서는 유연성 자체를 제공을 하면서 또 이제 사회 안전망도 동시에 이렇게 하겠다. 복지국가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건 구체성은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은 경제에 대한 식견이 확실히 있으시다. 지금 다 표현은 못 하셨지만은 있으시고 앞으로 어떤 얘기들을 할지 궁금해진다.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개헌도 하시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잖아요. 뭐 양당 뭐 의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앞으로 어떤 그 대선 전국에서 뭐 방향성을 제시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후보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신지혜 씨 들어오셨는데 신지혜 씨 혹시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도 키시고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로 영상을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기사화되어 있는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설문의 구성을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든 생각은 도입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자소서 같은 느낌? 자기소개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에 세 가지 꼭지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나도 그렇게 기득권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힘든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그 능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비전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무래도 좀 행정관료 출신이라 그런지 글을 봤을 때는 깔끔한 구성과 기본적으로 문단 사이에 어떤 것들을 배열해야 되겠다라는 논리적인 구조는 확실하게 가져갔다라고 좀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치잖아요. 행정관료와는 다른 문서 방법이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글로 읽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연설문은 영상과 육성을 듣지 않아도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전개법이 딱 떨어지는 논리전개 방식은 아니더라도 흐르는 듯한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그 텍스트였다면 이분은 글자로 읽거나 문단 레이아웃을 봤을 땐 굉장히 깔끔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잘 쓰고 깔끔한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문을 보고 제 마음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공감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형식 그 뒤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비전들에 대한 걸 제시를 했는데 그 비전이 스타트업 지금 문재인 정부랑 뭐가 다르지? 2030 글쎄 경제부총리 하면서 글쎄 그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것보다 더 오버 더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새로운 걸 느끼지 못했고 그렇다면 아까 뭐 누군가 말씀해 주셨는데 새롭지 않다면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걸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한 세부 계획을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워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부총리로서 대학 총장으로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 그랬을 때는 이 핵심적인 실천 방안이 뭐다라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래서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송하지만 밋밋했다. 감동이 없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뭐 유튜브로 뭐 발언을 하시거나 선언을 하신 거는 뭐 형식적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신지혜 씨는 제가 아는 그분이 맞다면 국회의원 네. 비서관을 하고 계신 그분인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한데 지금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네. 보좌관으로서 이제 또 네. 그런 이렇게 글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전문성 있는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 박정훈 씨,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영상도 보고 전문도 읽었는데, 일단 영상을 먼저 봤는데, 영상이 참, 되게 영상미가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아요. 경복궁을 배경으로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시는 게, 좋았고, 김동연 후보도 뭐,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처럼 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뭐 문정부에 반감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항상 이렇게 청문회나 이렇게 나올 때마다 예산 문제를 다룰 때마다 그런 게 표정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본인이 경제부총리로서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아서 그냥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냥 때려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그걸 또 비전 2030 어저께 노무현 대통령 그걸 들으면서 김mon희 기자님이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식견이 되게 넓다. 그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 그 비전 2030에 GDP 25%를 복지에 쓴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지금 진짜 그렇게 써야 될 정도로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그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았던 점은 뭐 개헌으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한다. 뭐 그리고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근데 좀 다른 후보들이 보기에 제3지대에서 나와서 독자 노선을 걷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3지대에서 독자 노선을 왜 걸으시는지 이게 어차피 본인이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가능성이 적잖아요. 더군다나 정당도 없이 저는 오히려 좀 기득권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중에 제3지대의 독자 노선을 걸음으로써 뭔가 단일화로 기득권에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좀 안철수 후보 같은 그렇게 뭔가 자신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지지하는 세력을 앞세워서 이렇게 단일화
그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그 어떤 후보든지 지금 이번 대선은 되게 박빙이기 때문에 몇만 표가 그 승부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 농사를 거는 게 이유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 본인이 아주대 총장 시절에 도입했었던 그런 청년에 대한 그런 뭐 청년들이랑 같이 뭐 책거리도 같이 하고 뭐 같이 뭐 그런, 근데 아주대 학생들의 그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스타트업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신 것 같고, 본인도 기득권이었지만 본인이 경제관료로서 그 서울대 출신 분들이 경제관료들이 되게 많으신데 본인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기득권을 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출마 전문이나 영상을 봤을 때 좋게 봤고요. 근데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 씨, 김보람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뭐 오늘은 그냥 그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그냥 주로 듣고 싶어서 왔고요. 뭐 평소에 독설가라고 늘 기자님 말씀하시긴 하지만 뭐 김동연 이제 김동연 후보님 출마 선언문은 사실 별로 그렇게 독설을 날릴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오늘이 마지막 출마 선언 리뷰지만 지금까지 봤던 후보님들의 출마 선언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제 네, 저는 뭐 공감과 실력과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이제 이거 그 세 가지를 읽고 아마 뭐 김동연 후보에 대한 이해를 뭐 표면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네 되게 좋았고, 이제 물론 이제 뭐 세세하게 뭐 약간씩 의문이 드는 것도 있긴 했지만,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계속 뭐 지금 현 정부 현 정치 세태에 비판적으로 계속 비판을 하고 계속 개혁하겠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제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책을 출판하시면서 책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에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다 언급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책에 다 나와 있지 않나. 물론 그런 것들이 뭐 다 담을 수는 없었겠지만, 예. 그래서 책을 같이 보면서 그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 왜 경제부총리까지 했지만 왜 경제부총리를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무총리 출신의 그 분들의 그거와는 또 달리 그 왜 대통령을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유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책에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책이 좀 되게 좋은 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힘든 길, 그러니까 좀 현실 물론 현실 정치이지만 그래도 힘든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을 대체적으로 응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 잘 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그 굳이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탄탄하고 내공이 있으시고 너무 인품도 뭐 훌륭하시고 다 좋으시지만 일단 그 너무 그 임팩트가 조금 없는 부분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이제 이 글이 너무 깔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글만 보면 되게 깔끔하고 사실
하지만 그런 거를 조금 영상에서 이분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났을 때 제대로 그런 부분까지 좀 표현이 되면 좋은데 영상까지도 너무 깔끔해서 이분이 너무 좀 아직 너무 때가 덜 타셨다. 조금 그 아주 그 흑수저 출신의 그 정치인이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또 너무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 이분도 너무 뭐 2년 동안 기득권 버리려고 했지만 그 2년은 너무 사실 부족하고 그렇게 아무리 뭐 체험 삶의 현장 하셨다고 해도 그런 한계가 물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정말 이렇게 금기를 깨고자 하는 경제 금기도 깨고 뭐 거품 경제도 다 깨고 막 모든 금기를 다 깨고 싶어하는 그 강한 열망을 좀 시각적으로 국민들에게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서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강렬하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이 더 들어와 계시긴 한데 박현숙 씨는 그 연결 상황상 항상 말씀을 못 하고 계시고요. 정인수 씨도 들어왔는데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된 컴퓨터인가 봐요. 마이크 표시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하기 어려우신 것 같고, 지금 권병태 선배님이 잠깐 비디오를 끄신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딴 거 하시느라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좀 이렇게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근데 제가 리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마 선언문을 쓰는 것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마 선언문을 쓰는 과정을 쭉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됐나를 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다른 후보님들은 출마 선언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통령이시지만 노무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한 거 아시죠? 이게 뭘 이렇게 정선된 출마 선언문을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떤 연설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즉흥적으로 연설하면서 출마 선언이 돼버렸어요. 그게 이렇게 600년 뭐 기득권 개장가, 그다음에 뭐 야이놈아 뭐 데모하면은 나라 뭐 집안 망하고 뭐 이거 그게 출마 선언문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참모가 써주고 자기가 고치고 이런 분 계시겠지만 이 출마 선언문은 전적으로 김동연 후보님이 쓰셨어요. 이제 참모들은 이 조언을, 그 연설문을 보고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걸 또 반영을 제대로 또 하지도 않아. 본인이 또 쓰세요. 그래서 이 버전이 11까지 있었습니다. 11. 버전 11이에요. 이게 출마 선언문 언론에 뿌려진 게 그게 버전 11인데 전문. 또 이 영상 출마 선언문 요거는 버전 10입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와, 조사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분이. 그 정신 때문에 상고 출신이 경제부총리가 했구나. 뭐 이런 생각 저는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출마 선언문이 어디에 이렇게 발표할 게 사실 아니에요. 그리 깔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전부 다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연설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연설도 가능하면 짧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그분이 아마 금기 깨기를 다 말하면은 한 6시간 하겠죠, 연설을? 근데 막 줄여서 8분, 12분, 10분, 뭐 이렇게 고언저리에서 하려고 했고, 이게 한 12분짜리인가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공약도 막 넣으셨다가 어떤데 뭐 예를 들어 경제 공약을 구체화시키면 외교 공약도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전과 거기에 실력 있다는 걸로 탁탁탁 뭉뚱그리며 나가시는, 그러면서 그냥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그런 어떤 연설문이자 그런 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어디 들어가 있느냐? 나 세계은행에서 국제문제 전문가로서 10견을 쌓았다. 이게 외교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게 연설문이어서 큰 틀에서 툭툭 치고 나간 것만 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글보다는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이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 영상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나중에 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풍요와 이런 걸 잘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돈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액수는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소리 나요. 근데 이거 얼마 들었느냐? 거의 빵원 들었어요. 빵원. 자원봉사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5명이 만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죠. 출신. 그 김종인 후보도 특성화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 청년 5명이 뭐 23살에서 7살 사이, 8살 사이 그 5명이 이 우리 후보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찍은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로들이 보면 그 영상이 완숙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좀 풋풋하지 않나요? 풋풋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좀 상큼하다? 뭐 좀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도 글이지만, 글은 11, 버전 11. 그 다음에 영상에 써 있는 그 글들은, 영상에 보이는 글들은 10. 그리고 후보님이 이걸 본인이 쓰셨으니까 이걸 다 외우셨어요. 외워서 이걸 안 보고 하려고 그래요. 안 보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글의 연설문하고 좀 표현이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원합니다, 바랍니다 좀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로 하고 막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이제 본인이 쓰셨다. 두 번째 연설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공약을 담지 못했다. 세 번째 영상 자체 만드는 과정 자체가 김동연 후보님이 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되게 그렇게 됐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내부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냥 이 연설을 본 리뷰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연설문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뭐 그렇게 특별히 흠잡을 것도 없고 또 엄청 잘했다고 칭찬할 것도 마땅히 없는 그냥 무난한 글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공감, 실력, 비전 요거를 이제 본인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뭐 이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가난했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 아 그랬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30년 경제 관료 하신 분으로 엘리트 관료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비전 부분에서는 결국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인 거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헌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막아야 되고 국회의원 연임을 제한해야 되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해야 되고 또 일부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되고 경제력 집중을 차단해야 되고 또 어떤 스타트업 창업을 힘들게 하는 관료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기회공화국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스타트업 천국이다. 너도 나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요 얘기인 거예요. 결국 비전은 그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동자금이 부동산에서 벤처로 넘어가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된다. 어떻게? 유연하고 안전하게. 이른바 이제 그 유연 안정성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규제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노동시장개혁 이 4개 분야 개혁을 통해서 기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제가 이끌겠다. 뭐 이런 논리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대선 주자들한테 하는 제안은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공약은 되게 역대 정권들 보면 한 80% 비슷하지 않느냐. 그럼 공통공약 뭐 추진하겠다고 같이 약속하고 내가 그 역할을 자임하겠다. 내가 그걸 이제 간사 역할을 해가지고 끌고 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양당제 뭐가 아니라 뭐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전체적인 구도는 그렇습니다. 뭐 내용은 좋죠. 좋은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뭐 예를 들면 영상을 찍은 건 좋은데 저는 그 20대 5명이 찍었다는 건 처음 들었지만 그 20대한테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 시키시면 안 됩니다. 돈 주셔야 됩니다. 걔들 다 그거 자기 시간 내갖고 일한 거기 때문에 적당한 5명이면은 그래도 20만 원씩해서 돈 100만 원은 줘야 되겠네. 그래야 걔들이 밥이라도 먹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좀 너무 이게 뭐가 없잖아요. 손이 그게 그 연설 이렇게 코칭 입장에서 보면
손에 뭐가 없으니까 계속 같은 제스처를 계속 봐요. 모든 문장마다 다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별로 좋은 제스처는 아니다. 제스처는 크게 한두 번 강조할 때 하는 게 좋지, 모든 문장마다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손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건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정치 플랫폼을 저도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정치 플랫폼이라는 게 뭔지도, 뭐야, 정치 플랫폼 기업을, 정치 스타트업, 뭐 새로 기업을 차리신다는 건가, 아니면 이번 대선 출마 자체를 정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사실 그래서 이분이 뭐 정책 전문가라는 건 사실은 이 원설문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경력에 녹아 있는 거죠. 행정고시 붙고 3년이나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정책 고위 관료로 쭉 살아오셨으니까 그거를 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정책 전문가인 건 알겠어. 근데 대통령은 정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이런 뭐 규제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그게 가능한지를 설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대통령이 대선에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역할인데, 예를 들면 4년 전에 안희정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대연정을 해서 국회에서 그 거대한 국회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서 그걸로 산업구조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개혁도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동개혁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적어도 20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서, 그래서 법을 통과시켜야 노동개혁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국회 밖에서는 노동자들 엄청 반대하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어떤, 이게 실현, 저렇게 하면 실현 가능하겠구나 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치적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면 이런 정책 실제로 할 수 있다. 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 연설을 찾아볼 정도의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만 있지 정치가 없다는. 그리고 그 정치는 뭐냐면 되게 아마추어죠.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이끌겠다. 뭐 양당제가 아니라 뭐 세력 교체, 뭐 새로운 뭐 정치 교체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거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고,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뭐 문국현 씨나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제3 후보들이,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항상 입버릇처럼 해왔던 얘기들의 연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안 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김동연한테 맡기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는 뭐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든가, 그래서 뭘 얻어내겠다.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만 제시하고, 그러니까 역시 좀 나이브하고 아마추어적이다 라는 느낌을 이제 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대통령은 절대 나이브하고 아마추어적인 사람한테 주지 않거든요, 국민들은. 왜냐면 한 번 주면 5년간 어쨌든 맡겨야 되는 거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최저임금 인상하고 뭐 이런 정책 때문에 사업 망하신 분도 있고 가게하다 접으신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고, 이게 사람 좋아 보인다고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치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방이 부족했다. 이게 군소 후보는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게 되게 소중한 기회, 이 대선 출마 선언 연설문을 한다는 게 그거 하나 기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군소 후보들은. 그럼 거기에 확실한 컨텐츠를 담아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기사화된 걸 많이 봤거든요. 이 연설 올리고 나서 아마 이게 올렸을 때가 뭐 김웅이 기자회견했나 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묻혀버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타사가 기사를 어떻게 썼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근데 뭘 많이 인용했냐면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회, 이걸 많이 인용했어요. 다른 기사들 쭉 소개하면서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회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동연 후보는 뭐 요거 한마디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게 한 방인 거야. 근데 이걸로 쓰기엔 너무 아까웠다는 거예요. 공통공약 누가 관심 있습니까? 솔직히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회는 솔직히 이거 평의회 안 만들어도 될 거예요. 그거는 80%가 동의할 정도의 정책이면 누가 집권해도 어차피 할 정책이고, 그러면 시민평의회 안 만들어도 어차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럴 게 아니라 김동연만이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핵심 콘텐츠를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는 뭐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김동연은 저런 얘기 하는구나, 대단하네.
이렇게 그냥 누구나 공감할 만한 아젠다를 하나 확실히 잡아서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규제 개혁이든 교육 개혁이든 부동산 개혁이든 노동시장 개혁이든 하나를 찍어서 정확하게 그리고 디테일을 담아서 경제 전문가답게 확실히 30년 경제 들여다본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 별로 그런 한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연설문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김동연 캠프의 참모야, 권명태 부장님이야, 혹은 권명태 부장님보다 더 가까워 후보랑. 그래서 후보한테 바로 직접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야. 그렇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느냐?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규명 씨부터. 자, 지금 당장 김동연 후보에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일단 역사공부 미디어에 관한 김경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정치사에서 제3후보가 제3의 길을 얘기하는 후보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과정 중 하나가 단일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거 아젠다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솔직히 말해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1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래도 단일화 한다고 해가지고 토론이라도 보게 되는 그런 효과라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단일화라는 아젠다를 계속 크게 얘기하면서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걸 너무 많이 해서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안철수 지금 대표니까 어쨌든 전 대표죠. 그거 같은 경우 그분처럼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만큼 미디어에서 관심을 받고 미디어에서 이거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조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단일화 제안을 어딘가에 하거나 아니면 단일화 같은 그런 지금 사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 자체가 그런 뭔가 같이 하자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느슨한 의미의 단일화 같은 식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런 식의 좀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사실 제3후보로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가 현재까지 되는 되게 적이 없고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유의한 성적을 가진 분이 안철수 대표인데 그분도 이제 정치적인 그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명 이상의 정당을 창당한 뒤에야 20% 이상의 득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원외에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적어도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이나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뭔가 그런 식으로 하나 남기고 그러고 그렇게 솔직히 상하셔서 그렇게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하나 남기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한창 씨. 박한창 씨가 만약 김동연 캠프에 지금 있어. 그리고 후보한테 바로 조언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김동연 후보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없어져 버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열린우리당에서 약간 우파 쪽에 속해 있었던 김병준 그리고 변양균 그리고 김동연으로 이어지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어제 강의에서 또 들었었던 내용인데 안희정으로까지 이광재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경제 라인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그분들을 잘 못 살렸다라는 점에서 되게 아쉽고 그리고 김동연 님이 그런 거를 계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연설을 보면서 그분의 진정성이 정말 느껴진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냥 대충 나왔다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이분 정말 깊이 고민을 했구나.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펼치고 싶었었던 공약 같은 거라든지 경제 방향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나와서 그런 아젠다 제시도 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대통령 돼서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열망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이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대통령 되기는 정말 어렵다. 이 연설문만 봐서는 그런 게 느껴져서요. 처음 여쭤보고 싶은 게 후보님 대통령 되고 싶으셔서 나오신 겁니까? 대통령 돼서 본인이 원하는 거 이루고 싶으셔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은 어렵지만 내가 여기에 나와서 그런 방향성이라도 제시하고 산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나오신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까 윤범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소수고 제3지대에 있는데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한방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열 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책 뭐 살펴보고 이랬었던 게 있어서 그런 열정이 바로 느껴지지만 일반 대중이 느꼈을 때는 어떤 뜨거움이라든지 열정이 조금 느껴지기가 어려운 연설이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나 내가 여기에 그 좋은 것 안 될 거 뻔히 보이면서도 나오는 그런 불나방 같은 그런 왜 저 사람이 그런지 너무 이해가 되고 이런 감정적인 격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연설도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대통령 되고 싶으셔서 대통령 돼서 그걸 이루고 싶으셔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아젠다를 제시하고 싶으셔서 나온 건지 이거부터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진행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지혜 보좌관님. 신지혜 보좌관님도 음소거 키시고 지금 만약에 김동연 캠프에 계시다면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너무 주관적이 될 것 같은데요. 음, 정치는 쇼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김동연이라는 지금까지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잘 다듬어진 면모가 아닌 거칠더라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말하는 베테랑과 함께 컨셉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그 출마 선언 내에서 거의 공통되게 나왔던 얘기에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행정 관료 중에 가장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경제부총리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기득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이 아닌 데서 살아남는 데까지는 기득권과 함께 융화되는 그런 인내와 그런 척도 하셔야 되고 그만큼이 다듬어지신 분인데 근데 행정관료 출신 중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었죠. 그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한 번쯤 윤희숙 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초선이었고 윤희숙의 세 글자의 이름도 몰랐지만 대정부 질의에서 히트를 쳤죠.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 히트를 치게 된 원인? 그게 뭔지를 분석하셔서 그걸 김동연 후보자한테 맞게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권병태 보좌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권병태 보좌관님은 함께 내부에서 뭐 11번을 고쳤고 10번을 고쳤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행정관료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어줍잖게 조금 부처에서 있었고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 보고하는 거를 홍보 담당자로서 서포트를 한 경우가 있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조사 하나 가지고도 장관, 차관, 실장이 고칩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일대와 지금이 뭐가 다르죠?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안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웰메이드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익숙하게 생활했던 것 그 이상의 새로운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김동연 부총리라는 사람의 그 뭐랄까요? 긍정적인 면은 말 안 해도 누가 다 알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새로운 뭔가가 있네? 기대해 볼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감, 그리고 지금까지의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그런 틀을 깰 수 있는, 그게 우연함이 됐던 아니면 사고가 됐던 그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 쇼맨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를 쳐서라도 뭔가 쇼맨십을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박정우님. 네, 박정우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지금 만약에 김동연 캠프에 참모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딸이 네. 저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대선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시라. 이렇게 지원 드릴 것 같고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린 분처럼 뭔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만의 그 후보만의 그 이슈 파이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경제 관련된 그런 획기적인 정책으로 인지도를 좀 쌓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회공화국을 얘기하시는데, 기회공화국을 얘기하시는데 기회에 대해서 뭔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별로 얘기 안 하셔서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뭐 이번 대선보단 다음 대선을 노리셔야 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정치 플랫폼 얘기하시는데 저는 참 정치 플랫폼 얘기하면서 그런 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다음 대선을 생각하고 뭔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욕 나온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그런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뭔가 공감을 좀 사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보람 대표님. 김 대표님도 음소거 키시고, 지금 만약에 김동연 캠프에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우님께서 이제 다음 대선을 위한 초석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다음 대선 잘 준비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식의 이미지로는 오히려 다음이 더 힘들다, 다음은 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제가 왜 이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다른 후보들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짚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면, 이분은 뭐 이미 정책적으로는 사실 뭐 핵심 정책이든 뭐든 이미 갖출 걸 다 갖추고 계신 분이고, 이분이 최재형 후보나 이분이 윤석열 후보하고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토론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그리고 이분이 뭐 진짜 그런 뭐 흑수저 출신의 뭐 스토리도 있으시고, 뭐 또 뭐 이런 굉장히 뭐 안정감과 품위와 또 뭐 파도 미담만 나올 것 같고, 뭐 전혀 스캔들 이런 것도 없으실 것 같고, 너무나도 뭐 도덕적으로도 뭐 훌륭하시고 완벽하시고, 뭐 너무나도 그런 이미지이지만 왜 이분이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참모분들께서는, 뭐 제가 참모라고 해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막 엄청나게 다듬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발 안 다듬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만 다듬으셔라. 그러니까 그냥 그 왜 똑같이 이재명 지사도 흑수저 출신이고, 이분도 흑수저시고 그 어려운 그 유년기 똑같이 겪으셨는데, 왜 이분은 그냥 단순히 그냥 흑수저 출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고위 관료, 행정 관료의 그냥 이미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분을 이렇게 앞으로 플레이어로 내세우시고 있는 이런 권병태 보좌관님 같은 분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 그러면 그분들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금기 깨기라는 건 사실 진짜 그 뭐 여기 뭐 공무원 개혁 다 해야 되고 진짜 엄청난 그런 반발이 있을 텐데, 그런 진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가, 그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러니까 탄탄한 정책적 내공 말고 진짜 그 앞에서 가장 그 최전선에서 그 좋은 사람 아닌 그 쌈딱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고, 진짜 그 이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과 신뢰감,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금기를 깬다, 뭐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어떻게 그 매칭이 될 수 있을지,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뭐 마키아벨리 당연히 뭐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정치 세계에서 엄청나게 그 악독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하지만 그 정말 그 순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악독해져야 되는 것이 그 플레이어인데, 그런 본인이 악독해지지 않으면 정말 그 악독한 사람들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런 준비와 의지와 그 싸움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 선생님, 네네, 말씀하세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서. 네네. 아까 뭐 사고를 쳐야 된다, 거칠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자체가 다 김동연의 지금의 캐릭터를 깨라인 건데, 지금처럼 가실 거면 총리를 눈앞에 그러니까 총리를 목표로 지금처럼 하시면 인재 등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시라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음 대선은 이분한테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죄송한데 지금 상태로면 잊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승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나 열린우리당 소속이 아니신 분이라면 뭐 윤석열만큼은 아니더라도 야당화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언문이 왜 안 와닿았나 생각해보니 문재인 정부를 본인이 거기서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너무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 김상조 실장하고 그때 내부에서 정말로 진통을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터뜨려서, 내가 솔직히 이런 방향성에는 정말 이 문재인 정부를 완성하고 싶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극복해보고 싶다. 나는 뭐 지금 국민의힘처럼
아예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살려보고 완성하겠다라는 거다. 근데 이런 거는 치명적으로 못했다. 라고 뭔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완벽하게 얘기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경험하셨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지 못했던 캐비넷에 있었던 그 말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져가시면서 이슈를 끌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홍카콜라처럼 막 세게 뭐 돼지 발정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인지도를 올리실 수는 없는 이미지니까 그런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제가 첨언한 건 실제로 조언을 한다라고 상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모호하고 방향성만 제시를 한 것 같아서 뭐라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조언 아닐까 싶어서 쥐어짜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일 1 영상 업로드를 해라. 지금 김동연 후보는 정당 후보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유튜브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동연 TV라고 유튜브를 만들어놨는데 영상이 안 올라와. 이 출마 선언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교수들하고 대담한 영상이 한 두 개 정도 있던데 뭐 재미도 없고 뭐 야마도 안 보이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 보세요. 우파 유튜버들도 한번 뜨려고 맘먹으면 진짜 기를 쓰고 편집해서 1일 1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대통령 나오신 분이 어차피 뭐 이런저런 행보 해봤자 기자들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라도 열심히 영상 올려야지. 아마 출마 선언은 이게 뭐 짧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브로드하게 하셨다면 그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리세요. 쪼개가지고. 연설 형태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무슨 대담 형태로 토론 형태로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을 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정책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교수랑 대담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본인도 이렇게 50대 60대 아저씨면서 그런 아저씨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친한 교수 무슨 뭐 연구소장 이런 사람 모시지 말고 본인이 예를 들면 청년 20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이 좀 친근하게 느끼는 연예인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하고 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형식을 좀 바꿔서 어떤 그 주제별 정책별 발표하는 설명하는 영상을 매일매일 만들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꿉장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 플랫폼, 정치 스타트업이라는 게 실체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사실 시대전환에 빨리 입당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명태 부장님도 시대전환 소속이고 시대전환 사람들이 돕고 있는 거 뭐 조정은 의원이랑 뭐 특별한 관계인 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본인은 무소속인 척 이렇게 제3지대에 남아있으면서 이렇게 도움받고 있는 건 저는 그것도 반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제3지대로 갈 거고 그러면 또 시대전환의 그 취지도 기본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당해가지고 그 당의 어떤 세력과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일화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근데 사실 이미 윤석열, 최재형이 국민의힘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에 안철수랑 단일화할 거거든요. 안철수가 몇 프로라도 가져가면 치명적이니까 이번 대선은 1, 2% 박빙으로 붙는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안철수는 분명히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할 때 뭐 국무총리 정도 최소한 정권의 지분 절반 정도를 요구하면서 단일화를 할 거예요. 그럼 그런 판인데 김동연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힘은 안철수와 단일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도 야 민주당 니네 뭐 없어? 이런 그 시점이 온단 말이죠. 국민의힘이 한참 안철수랑 단일화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민주당도 뭔가 단일화 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그때 단일화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뭐 정의당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의당은 아마 당의 정체에서 다 끝내 단일화 안 하고 독자 완주를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랬을 때 무난하게 단일화할 수 있는 대상이 김동연이다. 그러면 단일화를 할 때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사람들이 했던 분이 국무총리를 뭐 조건으로 단일화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를 하긴 해야지. 저는 아마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고 치면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되 이재명은 기본소득이 강점이잖아요. 근데 성장 전략이 마땅치가 않거든. 그럼 이재명의 부족한 성장 전략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의 단일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하기 위해 단일화한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실제로 그걸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뭐냐?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해요. 노동개혁. 민주당은 죽었다 깨나가도 절대 노동개혁 얘기 안 합니다. 대선 때. 왜냐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임기 말이 그 선거 직전이 돼가지고 정말 1, 2% 차로 아주 긴박하게 붙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1, 2%라도 더 받아서 지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중도층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때 저는 민주당에서 노동개혁을 관철할 수 있는 틈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김동연이 그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반드시 혁신 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인 노동개혁, 유연하고 안정된, 유연 안정성의 노동개혁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고 이재명 손 잡고 같이 단일화해서 다음 정부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서 실제로 노동개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개혁을 해야만 사실은 혁신 성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다음 정부에 참여하신다면 충분히 그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공화국도 노동개혁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죠. 뭐 교육개혁도 하면 좋고 그런 핵심 공약 몇 개, 굵직한 거 몇 개를 가지고 이재명과 단일화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1, 2% 아주 격차가 치열하게 붙을 때 이재명 쪽으로 확 쏠리게끔 힘을 실어주고 집권하고 나면 국무총리로 들어가서 본인이 얘기했던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걸 실제로 해내라. 그러면 김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 후보로 그때는 이제 시대전환이 아니라 민주당과 시대전환이 합쳐서 이제 여권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마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낙연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할 수 있고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 차차기는 뭐 노려볼 만하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권병태 보좌관님이 오늘 참여하신 소감 얘기해 주시고 여기서 들은 얘기를 어떻게 활용하실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이게 출마 선언문 평가가 아니라 무슨 김동연 전략 조언 그런 모임 같이 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 제안들 다 메모해놨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고요. 또 어쩌면 또 이런 제안들이 우리 참모들이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선거를 뛰어보면 예를 들어서 김문수를 예를 들어 봅시다. 김문수는 2006년 선거 때 소녀시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야 된다고 참모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끝까지 몰라요. 제가 김문수 하면은 뭐가 연애 분야 뭐 예를 들거나 뭐 그쪽에 좀 발달한 느낌 전혀 안 드시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자기만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간직하다 보면 시대가 그 특성과 연결될 때 폭발력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동연을 홍준표로 만든다, 김동연을 윤석열로 만든다. 이거보다 김동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 그런 것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요. 후보 이거 잘 안 바뀌어요. 후보 바꾸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보면 제가 돌이켜보면 다 실패했던 거, 그 백기환 선생님도 실패했거든요.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출마 선언문 얘기잖아요. 출마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 정권 교체 10년씩 이렇게 해봐도 세상이 잘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아날로그 기득권 권력 그대로 있고 세상이 그렇게까지 보통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참겠다 바꿔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되게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대전환이 조금은 이제 좀 있으면 공식 지지선언도 하고 이러겠지만 그거보다 더 폭넓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아래로부터 반란 이러면은 이분이 2년 7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농민, 어민 뭐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막 자발적으로 막 연락을 오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폭발적이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뭐 시대전환 같은 정당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기존 정치 문법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정치 플랫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즐겁게 참여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정치 직접 민주주의에서도 개입돼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전환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시죠. 시대전환 단 일부분인 더 큰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프랑스에서 공화국 연합하고 사회당이 계속 번갈아 집권해왔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마크롱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되고 보니까 쉬운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우리 마치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마크롱이 뭐 출마한다고 뭐 고향에서 선언했을 때 다들 또 얘기했을지도 몰라. 예.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설사예요. 이게 좀 기록이 나면 설사 못 되더라도 54살 제 인생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좀 위초고 삼국지 삼각정립 정치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뭔가 마다 실패했죠. 문국현 실패하고 안철수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김동연 후보에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분은 진짜 외유내강형이거든요. 정말 되게 강해요. 사람이 되게 강한데 되게 이렇게 꽉 차 있으면서 예의가 발라요. 뭐 현 정권의 어떤 캐비넷에서 뭘 하나 깔아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법으로 나가려고 계속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계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같이 참모들이. 붙으면은 저분이 진면목 같은 게 확 드러나는 그 순간에 있어. 그거는 어떤 뭐 쇼도 아니고 누굴 닮은 것도 아니고 김동연 그 자체를 더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지금 모습 그대로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캠프는 김동연을 대통령 만들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 정치가 양당의 어떤 그 기득권 정당들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이런 체제가 아닌 다른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김동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생각은 또 다 달라요. 뭐 출신 배경도 뭐 다 다르고 양당에서 다 오고 막 이랬어. 뭐 그런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영상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올라올 거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다 소중하긴 해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관료를 극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맞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잘 메모해서 또 기회 전달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 10여 건의 연설문을 한번 살펴봤고 우리가 리뷰한 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 없을 수는 없어요. 누가 되든 요 멤버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될 테니까 자, 이분이 어떻게 연설문대로 정치를 잘 하실지 같이 지켜보는 재미가 또 내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좀 켜주시고 안 되면 그냥 여기 사진 없는 척 해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책이 있으시네요, 김보람 씨. 역시 센스 있으십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